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리듬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양한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 도입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오히려 고등학교들을 서열화시키고 학부모 입김이 전형에 직접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등학교들도 이른바 고교 프로파일을 통해서 명시가 금지된 학생들의 스펙을 공공연하게 노출시켜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비정규직 채용 사전 심사 제도도 오히려 기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을 뒤흔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사전 심사에 앞서 정규직 활용 계획을 명확히 수립하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총선 때마다 각 당에 영입하는 전직 장성 출신 인사들의 의정 활동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회 난투극부터 선거법 위반까지 여러 불법 행위들도 다수 파악됐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박찬주 전 육군대장 영입 논란을 기점으로 살펴본 이른바 분필류쯤의 문제점을 뉴스 분석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국회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신용정보법 개정 통과가 요원해 보입니다. 지역적인 규제 완화법은 물론이고 국세청 등 정부 부처 간 협의가 충분히 완료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사이 개정안 처리를 기다리는 금융회사와 힐테크 기업만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뉴스 리듬팀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꼭 아셔야 할 주요 뉴스를 선별해 준비했습니다. 먼저 뉴스 종합 통일 시스템 뉴스통에 이 시각 어떤 뉴스들이 올라와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첫 소식은 국민의 지대한 관심이 쏠려 있는 학종, 즉 학생부 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 발표입니다. 교육부가 13개 주요 대학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고교 서열화와 부모 능력에 따른 이른바 아빠 엄마 찬스가 실제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전 대학을 상대로 한 조사는 아직 실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의 정시 확대 발언을 두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사였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태영 기자입니다. 그동안 말이 무성했던 학생부 종합전형, 학종의 고교 서열화 등 문제가 처음으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어제 교육부는 학종의 비중이 높은 13개 대학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고교 서열화입니다. 학종 전 과정에 걸쳐 지원자, 합격자의 평균 내신 등급이 일반고가 가장 높았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 과학고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대학별 내신 등급을 분석한 결과 과학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 일반고 순의 서열화된 고교 체제가 지원부터 합격 등록에 이르기까지 학종 전형의 전 과정에서 일관되게 나타나 특정 고교 유형이 우대받을 수 있는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과학고에 들어가면 일반고보다 내신 등급이 낮아도 유리했다는 의미입니다. 학종 고교 유형별 합격률은 과고 영재고 26.1%, 외고 국제고 13.9%, 자사고 10.2%, 일반고 9.1%였습니다. 자기소개서 및 추천서에 넣지 말아야 할 부모 실명이나 교회 수상 실적 등을 넣은 사례도 수백 건 발견됐습니다. 기재금지 위반이 올해에만 366건, 자소서에 표절이 추정되는 경우도 228건이었습니다. 8개 대학이 서류 평가 요소, 배점을 공개하지 않았고 9개 대학이 평가 요소, 배점을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전형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번 조사는 학종 불공정을 규명하지는 못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학종 자체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정시 확대나 고교 서열화 해소라는 다른 정책의 지렛대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신태입니다. 그런가 하면 비정규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비정규직 채용 사전 심사 제도가 기존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 상황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도 문제점을 인정하고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백주아 기자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7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 지난해 5월 비정규직 채용 사전 심사제를 도입해 상시 지속 업무를 신설하거나 결원이 발생하면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비정규직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채용하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일부에서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두고 노사가 격렬히 대립하고 있는 곳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대표적입니다. 연구원은 지난달 21일부터 사전 심의를 시작했는데 그 대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연구직의 경우 특정 분야에서 특정 기간 동안 전문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비정규직 사전 심사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연구원 노조는 이미 정규직으로 전환 기대권이 형성된 2년 이상 근무한 연구원도 사전 심의 대상에 포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10월 기준으로 연구원 전체 재직 노동자 315명 가운데 2년 이상 근무한 위촉 연구원, 즉 비정규직은 약 23명입니다. 경제사회인문연구회가 발표한 26개 국책연구원의 정규직 전환 추진 현황에 따르면 전체 평균은 45.2%가 전환됐지만 환경정책연구원은 29.9%만 전환됐습니다. 평균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강원도 교육청도 사전심사제 도입으로 청소원 등 특수운영직군과 극심한 갈등 중에 있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 관계자는 지난달 사전심사제 도입 이후 기존 정년 이후에도 1년 단위 기간제로 근무할 수 있었던 노동자 295명이 대량 해고될 위기에 놓였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노동자들은 고용 안정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반면 심사를 통해 학교 재량으로 기간제로 재고용될 수 있으므로 대량 해고는 노조 측의 기우라는 게 도교육청의 입장입니다. 정부도 일정 부분 허점이 있다는 지적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가 지속적으로 운영되면 상시 지속 업무에 대한 정규직 채용 관행도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기관별로 운영 과정에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 있는지는 파악 중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정규직 사전심의제도 도입에 앞서 정규직 활용 계획을 명확히 수립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지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비정규직의 사용 여부는 사용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업무 특성에 따라 판단돼야 하지만 사전심사제는 사측의 판단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 의무를 면제해주는 식으로 운용되는 과정에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애초 취지대로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정규직 정원 확대, 정규직 인건비 예산 확보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스토마토 백주아입니다. 외환 보유액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지난달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월 말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은 9월 말보다 30억 달러 늘어난 4,063억 2천만 달러로 집계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 규모는 9월 기준으로 세계 9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희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4,060억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증가폭도 30억 달러에 달해 1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지난달 외환 보유액은 4,055억 1천만 달러의 외환 보유고를 올린 지난 1월의 기록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전월 대비 증가액도 작년 1월 이후 가장 높습니다. 외환 보유액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 연속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운 바 있습니다. 이후 달러화 강세로 기존 보유액을 넘기지 못하다가 10월에 다시 넘어선 겁니다. 지난달 외환 보유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데는 미국 달러화가 약세를 보인 영향입니다. 10월 말 원달러 환율이 1,163.4원으로 전월보다 32.8원 급락한 겁니다. 10월 평균 기준으로도 1,184.13원을 기록해 전월보다 13.42원 떨어졌습니다. 외환자산 운용 수익이 늘어난 것도 보유액 증가에 기여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로 달러화 가치를 평가한 달러화 지수는 지난달 1.5% 하락하는 등 약세를 보였습니다. 달러와 동조화 흐름을 보이는 엔화 역시 미 달러화 대비 0.8%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자산별로는 유가증권이 전체의 92%를 차지했습니다. 이 밖에도 예치금과 금이 각각 5.3%, 1.2%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 규모는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세계 9위 수준입니다. 1위는 3조 924억 달러를 나타낸 중국이 차지했습니다. 이어 일본, 스위스,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순입니다. 인도는 우리보다 한 단계 위인 8위를, 브라질은 우리보다 한 계단 아래인 10위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뉴스토마토 김한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 자유한국당과 박찬주 전 육군대장의 영입 논란 사태로 본 이른바 군필리즘의 폐해의 심각성을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걸 취재하고 돌아온 정치부 최병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최 기자, 네. 최 기자도 직업군인 생활을 하고 기자로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아까 하다가 얘기가 좀 끊겼어요. 네. 예, 마이크가 잘 나오지 않아서. 장성 출신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네. 또 실제로 옆에서 또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활동하는 모습들을. 그리고 최 기자가 지금 기자이기 때문에 언론에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정치부에 있기 때문에 또 최 기자를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디딤돌이라든지 통로로 활용하려는 그런 아마 움직임도 좀 있을 겁니다. 네. 직업군인 출신으로서 군 장성들의 의정 활동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역대 총선마다 정치권에서는 군 출신, 특히 장성 출신들을 대거 영입했습니다. 예. 안보 정당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이 안보 정책을 통해서 상비군 58만 명과 그 가족들, 또 예비군까지 포함하면 약 400여 명의 표심을 잡을 수 있다라고 계산한 것 같습니다. 예. 화면을 보시면 18대 이후로 국회에 진출해서 당선된 의원들의 현황을 보시겠는데요. 네. 먼저 18대 때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에선 6명의 군 출신 의원들이 당선됐습니다. 예. 19대 때는 새누리당에서 9명이 군 출신이었고요. 이번 20대에서는 군 출신 의원이 자유한국당 4명을 포함해서 총 6명이 당선됐습니다. 예. 의원 수가 300명이니까 10명 정도로 하면 적지 않은 수인데요. 예. 하지만 내년 총선에서는 이 박 전 대장 사태 때문에 정치권에서 군 출신을 영입하는 것이 다소 좀 제동이 걸리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분석입니다. 예. 지금 보면은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당명을 바꿨습니다만 그리고 또 일부 분당이 돼서 나가기도 했습니다만 계속 그 성격은 유지를 하고 있지요. 네. 한나라당 이 보수당 쪽으로 알려진 그런 당들이 훨씬 많은 압도적으로 많이 영입을 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아무래도 보수당에서 특히 좀 전통적으로 그 북한과의 그 관계 때문에 안보를 강조하기도 했고, 이 군 출신들도 이 북한과 이 관계 때문에 다소 이제 보수적인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 정정하겠습니다. 이 보수당으로 자주 영입되는 것으로 예. 분석됩니다. 그렇군요. 자, 군 출신 의원들 영입돼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봤을 텐데 옆에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 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입법 성과는 사실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논란거리를 자초한 의원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화면에 보시면 또 그것을 정리했습니다. 예. 일단 18대 때는 한나라당의 김성애 의원이 동료 의원과 난투극을 벌이고 국회 경비를 폭행해서 물의를 빚은 바 있고요. 예. 황진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포병 출신이었지만 2010년도 연평도 포격 사건 당시에 이 보온병을 포탄이라고 이제 칭해서 뭐 보온병 논란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예. 또 자유한국당의 이진삼 의원은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당시에 청문회에 출석한 국방장관과 배석한 군인들을 향해서 군번줄 차고 온 사람들 손들어보라 이렇게 해서 예. 또 물의를 빚었고요. 19대 때 새누리당의 김근태 의원은 지역구에서 당선됐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또 송영근 의원은 중장 출신이지만
군대에서 발생한 여군 성폭행 문제를 다루면서 하사 아가씨라는 표현을 써서 또 무리를 빚었습니다. 예. 특히 이번 20대 총선에서는 대령 출신인 자유한국당의 이중명 의원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가족들을 폄훼하는 발언을 해서 사회적인 공분을 사고 당에서도 제명 징계를 받았습니다. 예. 김성애, 황진화, 김근태, 송영근, 이종명 이 의원들이 다 자유한국당 내지는 새누리당, 한나라당 출신들입니까? 네, 보수 정당 출신 의원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부러 보수당 의원들, 보수당에 소속돼 있는 장성 출신 의원들의 논란을 정리한 것이 아니라 네, 일반적으로 다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민주당 쪽도 또 뭐 바른미래당 쪽도 다 포괄적으로 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 네 그렇습니다. 문제로 된 이 의원들이 이렇게 이제 그 집계가 된 것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 포탄 얘기는 참 뭐라고 할까요? 저는 그거를 글쎄요. 보기에도 보온병인데 그걸 포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그때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했던 생각이 또 납니다.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군 장성 출신들 물론 군은 상당히 특히 이제 장교 집단 같은 경우 인텔리 집단이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집단지성 전문적인 집단지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단인데 군 출신 의원들 왜 이렇게 의정 활동이 저조합니까? 네 정치권에서는 가장 먼저 이 군 출신 의원들의 마음가짐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앞서 우리 나라는 이 유신 독재와 군사 독재를 겪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장성 출신 의원들이 뭐 거의 대부분 이제 옷을 벗고 나면 보수당 의원으로 이제 입성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직을 국민에 봉사하는 직책이 아니라 명예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박 전 대장의 예를 봐도 역사의식이나 어떤 그런 정부적 감각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고요. 국회의원 관계자는 과거엔 장군까지 했으니 지금은 이제 명예직으로 국회의원 한번 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정당의 인재 영입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대장을 했다, 이른바 별에 달았다는 그 네임밸류만 믿고 정치권으로 데리고 오다 보니까 정무적 감각이라든지 전문성, 인성, 가치관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예. 근데 박 전 사령관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거는 뭐 정무적인 감각으로 보기보다는 일단은 그 도덕적 감수성이 네. 상당히 좀 메말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명예직으로 생각들을 한다. 근데 왜 세비를 받지요? 잘못 들었습니다. 아니 그냥 저 혼자 한 얘기입니다. 명예직으로 생각을 한다면 네. 봉사를 해야 한다는 그런 각오로 나왔어야 할 텐데 네, 세비는 또 꼬박꼬박 받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좀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네. 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건설적으로 보면은 당리당략을 떠나서 안보를 위한 어떤 그 범국회적인 네, 당을 초월한 그런 싱크탱크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다 그렇게 되는 모양입니다. 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 총선에도 안보 이슈가 굉장히 강할 겁니다. 네. 지소미아 문제도 있고 특히 대북 문제 또 신냉전 체제라고 하는 지금 이 상황에서 네, 군 출신들이 상당히 좀 약진을 많이 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내년 전망? 네, 아직 그 각 당이 총선 공약을 발표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안보 정세의 변화가 상당하기 때문에 여전히 군 출신들이 안보 전문가로서 중용될 가능성은 크다는 분석입니다. 예. 내년 총선에서 어떤 공약들이 나올지를 20대 총선 공약과 비교해서 보시면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 총선에서는 4년 전 총선에서는 군 의무 복무 기간 감축과 사병 급여 인상을 핵심으로 한 군 처우 개선 문제가 상당한 이슈였습니다. 예. 이것과 더불어서 안보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 공약으로 제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아까 제가 말씀해 드린 것처럼 군 출신들의 입법 성과가 미비하긴 하지만 사실 군 관련 공약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이 군 출신들의 자문과 검증이 필수적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군 출신들이 아예 뭐 배제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예. 특히 오늘 오전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경제관계장관 회의를 하면서 상비군 숫자를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감축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또 간부 중에 여군의 비율을 올해 6.2%에서 2022년 8.8%까지 늘리겠다면서 부사관 임용 연령도 현행 27세에서 29세까지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정부도 이 인구 감소 추세에 맞춰서 이제 병력 전환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군 출신들의 검증과 자문을 받아서 공약이 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예. 뭐 이건 취재를 했는지는 뭐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네. 그 군 출신 의원 중에 좀 그 긍정적으로 눈에 띄는 사람은 없었습니까? 예, 더불어민주당의 민홍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 앞에서 말씀드린 어떤 그 전투병과 출신의 장성은 아니고 육군 법무관 출신의 준장 출신인데 네. 이분 같은 경우는 군 복무 처우 개선 관련한 법안에 많이 발의했고요. 예. 제가 너무 이제 여당 편향적으로 발언을 하는 것 같아서 야당에도 그런 의원들이 있나 혹시 살펴봤는데 예. 아쉽게는 또 야당에서는 제가 아직 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예. 뭐 출입처가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네. 이 문제는 한 번 더 다룰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영입 얘기도 있고, 네. 물론 이제 군 출신을 한다는 건 아니지만,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또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이 군 출신, 군 장성 출신이 다 박 전 육군대장 같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전문성을 갖고 의회나 아니면 다른 사회 각 영역에서 끝까지 나라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런 전문가로서의 군 장성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제 또 여성 군인 같은 경우, 네. 아까 뭐 여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여군 같은 경우도 지금 장성이 나왔죠. 예, 맞습니다. 지금 20대 국회에서는 그 자유한국당의 윤종필 의원이 예. 여군 출신으로 지금 여군 출신 의원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그 더불어민주당이나 아니면 다른 당의 추가 영입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또 상대적으로 장성 출신의 여군 이 지휘관이 또 의회로 진출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생각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이템 참 좋았고요. 아주 고생했습니다. 예. 예, 국회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신용정보법 개정 통과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지역적인 규제 완화 폭은 물론이고 국세청 등 정부 부처 간 협의도 다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사이 개정을 기다리고 있는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만 애꿎은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종용 기자. 지난달 24일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민간 금융사들이 익명 처리된 개인 신용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여야 의원들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용정보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문제는 현재 개정 법안에 담긴 규제 완화 폭이 너무 좁다는 데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과도한 우려 때문에 데이터 공개 범위가 너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납세 정보와 사회보험료 같은 공공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신용정보법 개정의 취지가 금융거래 정보가 부족한 국민들의 신용등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인데 비금융 정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정책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과세 당국이 납세 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정부 부처 간의 협의가 충분히 완료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추후에 정부 부처 간의 협의를 이끌어낼 테니 국회에서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해 달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여야 의원들의 이견이 없는 만큼 조만간 열리는 법안 소위에선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빼놓고 법안을 처리한다면 반쪽짜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법안 처리를 기다리는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들은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종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통 김은별입니다. 올해는 SUV의 인기가 정말 뜨거웠죠? 이 SUV의 조상격이라고 할 수 있는 지프 역시 덩달아 상승세인데요. 이 수입차 브랜드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판매량 1만 대 돌파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하네요.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지프의 막내 레니게이드입니다. 이 소형 SUV지만 오프로드 감성까지 갖고 있는 차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2019년형 레니게이드 2.4 리미티드 4륜구동 모델입니다. 일단 외관은 소형 SUV임에도 꽤나 강인한 편인데요. 지프의 오프로드 감성을 그대로 담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색상은 블랙부터 오렌지, 레드까지 무려 10종 중 고를 수 있는데요. 전면에는 원형 헤드램프와 7개로 나눠진 그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옆면을 보면 최근 소개했던 지프 컴패스처럼 휠 윗부분인 하우스가 각져 있습니다. 레니게이드의 뒷부분에는 사각형의 리어램프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는 군용 지프의 비상용 연료통을 형상화한 모습입니다. 트렁크 용량은 524리터인데요. 소형 SUV인 점을 고려했을 때 준수한 편입니다. 또한 트렁크 바닥면 아래도 수납 공간을 만들어 활용성을 높였습니다. 뒷좌석을 6대4로 분할 폴딩할 수 있어 짐이 많은 운전자라면 조금 더 넉넉하게 활용하실 수 있죠. 네, 이 썬루프에는 파노라마 썬루프가 적용됐는데요. 이를 통해서 차 안에서도 좀 더 개방감 있게 하늘을 즐길 수 있습니다. 내부로 들어가 운전석에 앉으니 다소 투박해 보이는 스티어링 휠이 눈에 띕니다. 핸들은 요즘 신차들과 마찬가지로 약간 두꺼운 편이라 안정감이 있는 그립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계기판도 눈에 피로를 주지 않는 부드러운 색감과 조명을 사용했는데요. 다만 요즘 디지털 계기판이 대세인 만큼 아날로그 계기판이 적용된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네요. 센터 페시아 쪽을 보면 8.4인치 디스플레이가 장착돼 있는데요. 터치 방식으로 내비게이션,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곳곳에 플라스틱 소재가 눈에 띄었는데요. 이 때문에 고급스럽다는 느낌은 받기 힘들었습니다. 시트로는 가죽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안락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죠. 열선 시트도 적용돼 있어서 추운 겨울 따뜻한 주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열선 시트, 열선 스티어링 휠 기능은 터치스크린을 통해서만 조작할 수 있어 조금은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뒷좌석은 소형 SUV라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헤드룸은 많이 좁지는 않은데 성인 남성이 타기에는 무릎 공간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뒷좌석에는 휴대폰 등을 충전할 수 있는 USB 포트 1개를 마련했습니다. 사실 내외관 디자인은 전반적으로 이전 모델과 비교해서 크게 바뀌었다는 느낌은 없었죠. 저희가 시승한 모델은 2400cc 가솔린 모델입니다. 최대 출력 175마력, 최대 토크 23.5kg의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펙 수치상으로만 봐도 배기량 대비 아쉬운 출력을 보여주고 있죠. 다만 가속 시 엔진 소리가 크게 들리고 풍절음도 꽤 있어 조용한 주행은 어려웠습니다. 2019년형 레니게이드 첨단 운전 보조 기능으로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사각지대 모니터링, 전방 추돌 경고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프 레니게이드 살펴보셨습니다. 이 지프 브랜드를 좋아하고 지프 브랜드에 가치를 두시는 분들이라면 이 레니게이드 역시 굉장히 매력적인 모델로 느껴지실 텐데요. 오프로드 성능 또한 우수한 편입니다. 하지만 상품성 측면에서 본다면 경쟁 차종에서 좀 더 저렴하고 풍족한 옵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고 평가할 수 있겠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자동차 소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예, 보험 사기 문제가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따르면 2019년도 상반기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은 총 4,134억 원입니다. 전년에 비해서 134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비율로는 3.4%포인트입니다. 보험 사기의 문제점은 선량한 그 보험 계약자들이 사기로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런 구조여서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오늘 조성목의 머니클리닉 시간에는 이 보험 사기 문제를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도 수요일의 남자
서민금융연구원장 겸 한국 FPSB 부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보험 사기 하는데 일단은 자해 공갈 차량에 일부러 부딪혀서 이렇게 보험금 타든 그런 어떤 형태의 보험 사기를 떠올릴 수가 있는데 이 보험 사기의 개념이란 게 정확히 어떤 겁니까? 예, 우선 그 보험 사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험 사고가 뭔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보험 사고라는 것은 보험 회사가 이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될 사유가 발생하는 그런 거. 예를 들어 네. 자동차 보험이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 사고가 나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사유가 발생했다. 그럼 보험 사고라 하고요. 예. 보험 사기라는 것은 이제 보험 그 사고의 발생 그 원인이라든가 그 발생 그 내용, 그다음에 그 발생 그 사실에 대해서 보험회사를 기망해 가지고 사기니까 기망이 들어가야 되겠죠. 예, 속여서 속여서 결국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이렇게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우리나라 지금 조사해 오신 걸 보면 최초의 보험 사기가 1924년 그렇습니다. 강제 치하 때에 있었군요. 1924년 4월 2일자 매일신보에서 보도된 건데 보험 외교원 이때는 보험 외교원이라고 했나 봅니다. 예, 그 보험 모집인을 이제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보험 외교원의 협잡이라는 기사로 우리나라 최초 보험 사기 사건을 소개한 그런 역사가 있군요. 자, 보험 사기 유형을 좀 보고 갈 텐데요.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 크게 이제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단계별로 보면 그 우선 보험을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계약할 때 이제 사기적인 그 보험 계약 체결. 여기에서는 이제 보험 계약자가 예를 들어서 최대 선의 원칙을 어기는 행위. 예를 들어서 보험 계약 시 허위 고지를 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암 선고를 받고 수술을 받은 적이 있지만 그런 걸 이제 숨긴다든가 아니면 이제 그 뭐 대리로 건강 진단을 하게 해서 건강 진단상에 이상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속인다든가. 예. 그래서 우선은 사기적인 보험 계약 체결. 그 다음에는 이제 보험 그 사고를 고의적으로 유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의적으로 사고를 조작해서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이렇게 이제 명시하고 있는데 네. 실제 그 자해를 한다든가 뭐 이래가지고 아니면 자동차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다른 자동차를 일부 고의로 들이받아가지고 네. 사고를 뭐 낸다든가 해서 보험 사고를 유발시키는 사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험 사고의 위장 및 날조입니다. 예. 보험 사고를 아닌데 보험 사고처럼 이제 위장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사망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받아가지고 이제 제출해서 사망한 것처럼 이렇게 한다든가. 예. 아니면 뭐 파손된 차량을 갖다가 뭐 교통사고로 인해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조작을 한다든가 날조라 하죠. 예. 이렇게 하는 이제 보험 사고 위장 및 날조.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보험 사고의 과장입니다. 예. 이거는 이제 그런 거죠. 뭐 장애 등급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5등급인데 뭐 2등급으로 이렇게 이제 병원 의사하고 짜고 예. 이렇게 이제 과장한다든가. 예. 뭐 이런 사례들이 그 네 가지 유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일단은 시간상 어떨까 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보도된 보험 사기 사건 자세히 사실관계를 잘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면 보험 외교원 조 씨,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보험 모집인 이 조 씨가 지인하고 또 다른 지인의 처가 위독하다는 사실을 알고 다른 여성을 이 씨의 처인 것처럼 지인의 처인 것처럼 속여서 계약을 맺고 보험 계약을 맺고 지인의 처가 뭐 사망하지 않으니까 네. 일부러 또 사망한 것처럼 꾸며서 보험금 5천 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돼 있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이 사기적인 보험 계약의 체결 네. 이 부분하고 또 보험 사고의 위장 및 날조 이 부분하고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보험 사기에 대한 보도가 얼마나 많이 나왔겠습니까? 하지만은 이 보험이 당시에 있었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좀 신선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 역사가 상당히 오래됐죠.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래 전부터 생겼고요. 이게 그 일본에서도 이제 한 20년 전에 사회 문제가 됐던 적이 있는데 예. 그 돈을 빌려줬는데 이분이 이제 안 갚아요. 그러면 이제 보험을 들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험 계약자를 이제 본인이 그 돈을 대주고 보험을 들게 만들고 예. 수익자를 사채업자로 써놓습니다. 아. 그리고 이 사람을 이제 협박을 한다든가 공갈해서 사채업자에서. 이제 아니면 죽이든가 뭐 해가지고 이제 보험금을 타내는 이런 예. 수법까지. 그래서 지금 그 피해 그 규모가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상반기에만 이제 4,100억 정도 되는데 네. 저 하반기까지 하면 8천억이 넘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어떤 보고서에 보면은 이게 이제 신고돼서 적발된 것만 이 정도니까요. 예. 실제는 6조 한 3천억 원 정도 된다. 아. 이렇게 지금 나온 보고서도 있고요. 예. 근데 이게 보험 대부분이 이제 보험 이제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이 있을 건데 자동차 보험 쪽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네. 손해보험이 한 90% 정도 차지하는데 그 중에서도 자동차 보험 쪽이 이게 뭐 15년 상반기에 뭐 한 1,000억밖에 안 되던 것이 지금은 1,700억까지 이렇게 늘어났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2016년 9월에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치는 지금 매년 그 피해 규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거 보면은 보험 사기를 치다가 걸리면 예. 10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상습범의 경우에는 그 원래 그 양정의 50%를 또 가중하게 돼 있어요. 예.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피해 규모가 뭐 5억 원에서 50억 원이 넘는다 그러면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그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5년 이상의 징역. 그리고 사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이제 50억 원까지는 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이렇게 처하도록 돼 있어요. 네. 이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8만 명, 거의 뭐 1년에 한 10만 명씩 지금 그 범죄자가 적발이 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뭐 보험사고 유형과 또 피해 정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이 보험 사기를 좀 깊이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기, 보험 사기. 뭐 사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재판 사기에 대한 문제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보험 사기는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보험 사기는 그 첫 번째 이제 보험 사기 간접성과 광범위성을 들어볼 수가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의견상은 그 사기범이 보험회사에 대해서 이제 사기를 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부담은 결국은 선량한 보험 계약자들한테 이제 나눠지는. 예. 그래서 보험 계약자들이 보험료를 조금씩 나눠서 이렇게 올려내니까 그 피해를 사실 보면서도 무감각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보험 사기 이제 그 복잡하고 다양하다. 왜냐하면 지금 자동차 보험, 화재 보험 뭐 엄청나게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보험 대상이다 보니까 예. 그 보험 사기 그 유형이 상당히 그 다양하고 이게 또 사회 악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을 이렇게 고의로 죽게 만든다든가 뭐 이래가지고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예. 이런 방법 쓰기도 할 정도로 이 사회 악으로 지금 변질돼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공범에 의한 범죄라는 점입니다. 특히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그 범죄인들이 혼자 안 타거든요. 이제 증인이 또 있고 해야 되니까 예. 자기 같은 그 사람들이 여러 사람 타고 또 뭐 한 사람 일부는 이제 보험 자동차에 일부러 뛰어들게 만들고 네. 이렇게 하면서 보험료를 받는 이게 공범에 의한 범죄라는 점. 예. 네 번째는 이게 점차 조직화되고 진흥화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실제 찾아내 얘기했는데도 몇 달씩 심한 거는 몇 년씩 걸려서 이게 범죄라는 걸 입증하기가 해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만약 그 보고서처럼 어떤 보고서처럼 6조 3천억 원 정도 피해가 생기고 있다면은 금융감독원에서 일부 부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군요. 보험 그 회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별도 조직을 만들어서라도 이거를 색출해 낼 수 있는 그런 걸 더 강화시켜야 된다.
그 뭐 한 몇십 명이 앉아가지고 보험 사기 적발한다고 쉽지 않거든요. 예. 특히 보험사는 이런 피해 금액을 선량한 보험 계약자들한테 분산시킬 게 아니고 이거를 잡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물론 보험 사기 신고를 하면 그 각 협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뭐 보상금도 주고 뭐 이렇게 하고는 있어요. 뭐 제가 들어가 보니까 뭐 사무장병원 관련 뭐 이런 거 제보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뭐 2천만 원 뭐 굉장히 상금도 많군요. 주고 그러답니다. 예. 그런데 2천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 한 2억이라도 주고요. 정말 제보가 들어오게 하고 적극 수사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실제 이런 거를 조사하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사복 경찰권까지 줘서 그래서 실제 그 가서 조사문이 아니고 수사까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사례를 많이 수집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뭐 기억나는 또 이거는 시청자한테 도움이 되겠다 할 만한 그런 중요 사례가 있습니까? 뭐 의정부 사는 김모 씨인데 이제 뭐 그 추간판 장애 뭐 이거 진단을 받고 디스크라고 예, 하죠. 디스크 쪽으로 예. 이걸 이제 그 2달 사이에 무려 16개 병원을 이제 다니면서 이제 진료를 수시로 병원을 바꾸면서 이제 조사를 피해가면서 네. 보험금을 한 5억 6천 청구해 간 사례. 그다음에 뭐 중고차 그 매매업자가 이제 한 3개월 동안에 21회 그 자동차 고의 사고를 일으켜갖고 예. 뭐 6,400만 원 보험금을 편취한 거. 네. 그다음에 이제 요즘 많이 생기는 이제 차선 위반 뭐 이런 거 그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서 피해를 이제 그 유발시켜 가지고 보험금을 청구해서 이제 받아간 사례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험 사기 혐의 내용을 발견하면은 이제 신고를 해야 되고 제보를 해야 되고 아까 5천만 원인가 6천만 원 그 뭐 포상금도 있고 그 피해 규모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렇군요. 보험 사기에 자기가 연루는 안 됐는데 보험 사기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보험 사기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제 그 금융감독원 1332로 신고를 해주시거나 보험회사나 그 보험회사 그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가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거기에다 이제 그 증거 자료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신고를 해주시면 그게 이제 그 협회나 보험회사에서 소정의 보상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제가 또 개인적으로 뉴스를 준비하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었는데 이제 그 초보 차량 운전자라든가 또 여성 운전자라든가 옐로우하신 운전자라든가 운전을 하다 보면은 일부러 몸을 부딪혀서 보험 사기를 치는 그런 경우도 많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 뭡니까 그 사진 촬영하는 그런 거 있죠. 블랙박스 예. 이런 게 꼭 필요합니다. 증거 자료 확보를 해야 되고 그분들이 그렇게 이제 그 악의적이다 할 정도로 이렇게 해왔을 때는 예. 합의를 해주기 전에 보험회사라든가 경찰한테 얘기를 해서 그 상황을 정확히 그 뭐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예.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아주 매의 눈을 가지셨기 때문에 한 번에 딱 보면은 사기범인지 아닌지 금방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저같이 선량한 눈을 가진 사람은 이 또 식별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비슷한 자기는 이제 차선대로 갔고 신호대로 갔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이것이 사기인지 아닌지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좀 있을까요? 아니면 포인트라든지. 그게 참 그 상대방들은 저보다 훨씬 더 머리가 좋고 이상하기 때문에 그걸 알아내기는 쉽지 않죠. 예를 들어서 근데 대부분이 상대방이 그 본인이 약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음주를 한 것 같다든가 뒤에서 보니까 차가 흔들흔거리다든가 뭐 아까 얘기했처럼 신호를 위반했다든가 이런 약점을 갖고 덤비기 때문에 그 약점으로 인한 그 자기의 그 예를 들어서 처벌이나 이런 것이 두려워서 보통 그 협의에 응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이분이 이렇게 했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블랙박스라든가 그 실제 차량 그 정지했을 때 그 차량 표시를 이렇게 위치 표시를 해놓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자기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특히 초보자의 경우에는 보험회사 선수들한테 맡기는 게 좋지요. 빨리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경찰에 연락해서 현장 그 보존 조치를 취하고 그분들한테 도움을 청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는 보험사에 먼저 전화를 하고 그다음에 경찰에 전화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 바뀌면 안 되나요? 바꿔도 되고요. 경찰한테 물론 하고 이제 인명사고라든가 이런 건 이제 경찰이 더 빨리 하면 좋고요. 예. 안 그럴 보험 그 회사 전화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보험회사가 제일 빨리 출동을 하니까. 예. 아까 모두에 잠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이 보험 사기에 우리가 이런 어떤 현상을 보게 되면 반드시 그 인과관계가 있기 마련이죠. 네. 이 보험 사기가 끊이질 않는 이유,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뭐 학교 다니면서 한번 나도 할 수 있다는 그 책이 있더라고요. 보험 사기를요? 보험 사기인데 그 야. 내용이 나도 할 수 있다는 제목인데 예. 내용은 보니까 이제 보험 사기 치는 거예요. 아, 우연히 이제 그 뭐 봉천동 고개 뭐 어디 살다가 우연히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입원해서 보니까 옛날에 들어오는 보험이 하나 있는 거예요. 네. 보니까 뭐 한 200 정도 들어간 보험인데 보험료가 되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돈 벌기 되게 쉽구나. 돈 벌기 쉽네. 그래가지고 이제 일가족이 이제 그 보험 사기단으로 바뀌는 그렇군요. 예. 그런 내용의 이제 책이었었는데 사실 참 걱정스러운 게 이제 우리가 경제가 어려워지고 살기가 어려워지다 보면 이런 범죄들이 계속 늘어납니다. 예. 늘어나는데 그걸 뭐 물론 단속도 중요하지만 계몽 활동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 한 8만 명에서 10만 명 잡힌 것만 예. 그러면 실제 그 6조 원, 7조 원씩 피해를 입히고 있다면 내 보험금이 새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내 보험금이 지금 줄줄이 새고 있고 예. 내가 보험료를 더 올려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감시자가 돼야 된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정도 규모면 별도 조직을 빨리 만들어서 정말 대대적인 단속, 홍보, 교육 이런 것들을 실시해야 되지 않나? 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제가 2000년도 초반에 법원에 출입할 때 판결문들을 추출하면서 사건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보험 사기와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가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죠. 특히 이제 중소기업자들, 생계형 또는 이제 공공범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를 한번 제가 봤습니다. 나름대로 성실하게 10몇 년 동안 그 회사를 운영을 해왔는데 부도를 맞고 뭐 빚잔치를 하고 당장 이제 그 직원들을 내보내면서 월급을 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장님이 공장에다 불을 지릅니다. 화재보험금을 찾기 위해서. 근데 너무 어수룩했어요. 네. 금방 잡혀서 뭐 재판을 받고 이렇게 형을 받았는데 지금은 자기가 그러니까 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냐면 이 보험도 어떻게 보면은 뭐 미래의 그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저축이라든지 자기 재물을 쌓아두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에는 이 대환대출입니까? 그 보험금 자기가 낸 보험금의 일정 금액을 대출을 해주는 그런 것도 대출. 계약금 대출입니까? 그런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좀 그 쉽게 또는 자주 이용을 해도 되는 상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제 지금 이제 금감원에서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사실상은 그 해지 환급금이 거의 없는데 예. 해지 환급금이 많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경우가 많아서 예. 가입할 때는 이게 해지 환급금 저축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잘 보셔야 되고요. 네. 그게 이제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뭐 90%까지 이렇게까지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 그걸 담보로 해서 대출해 줍니다. 어차피 이분한테 드려야 될 돈이니까 예. 언제 해지하면 그래서 이제 그건 DSR이라는 이런 적용도 안 되고요. 네. 대출이 가능하고 금리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힘들다고 해서 보험을 해지하기보다는 우선 그 계약금 내 담보 대출로 활용해서 급한 불을 끄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어렵다 보면 보험 해지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일단 들어가는 돈이 부담이 되니까. 오죽하면 그렇게 깨겠냐. 예. 목돈을 저 환급금이라 쓰려고 하는 부분 들어가는 부분도 부담이 되고요. 예. 근데 가급적 우리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지혜롭게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험 사기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공공범, 그다음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깨는 경우 또는 보험 사기의 유혹에 빠져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돈은 보험사가 내지만 그 돈은 다 고객들이 낸 자기 돈입니다. 피해가 더 번지지 않게 좀 자세히 살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뉴스 리듬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